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사게 만드는 본격 독서 책 읽기 권장 방송 읽어주는 기자 둘 김기아 기자입니다. 정현욱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다이나믹하게. 다이나믹하게? 네.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아 어제 술 많이 먹었어요. 아까 안 먹었을 때문에. 네, 뻥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좀 피곤해 보이는 누가 거는 봐도 술 먹은 얼굴. 여러분 제가 좀 피곤해 보이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송 진행할 수 있겠어? 아 그럼요. 많이 피곤해 보여. 옆에 분 되게 지금 얼굴이 부어 있어. 이게 붓기가 빠지겠죠. 이제 오후 되면 붓기 빠질 텐데 이 대체기가 여러분 그 아침에 새벽에 저희가 녹화를 하기 때문에 전날 술을 좀 먹으면 이렇게 좀 아침에 녹화하는데 왜 전날 술을 마시는 거야? 전날 술 안 먹겠습니다. 이제 반성합니다. 그 무한도전처럼 한번 해봐야겠구만. 뭐 저녁에 불러서 오나 숨어 있다가 덮치고 이거 해봐야겠구만.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그거? 자 지난주 댓글부터 읽고 시작할게요. 지난주 우리 황석영의 손님을 다뤘었죠. 블렌더 장님이 왜곡된 근대를 풀기 위해서 신천 사건을 빌려왔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굿하듯이 서로 아픈 일을 다 풀어내고 떠나보낼 날이 올까요? 저는 그 멘트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는 크리스천은 그냥 이제 용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해라. 그리고 불교가 웃겼어. 불교는 뭐 그닥 관심이 없고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일이 있었나?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알라 이슬람교는 뭐라고 할까요? 그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 안 했죠.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굿은 어떻게 했다? 죽은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자. 네가 맺힌 게 뭐냐, 원망이 뭐냐 그런 걸 불러내는 게 굿이고 그 굿을 통해서 어떤 역사적 치유를 한번 도모해 보자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다. 그런 얘기 참 저는 몰랐는데. 이분은 그 뒤에 인터뷰를 다 보셨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자, 밑에 댓글은 MZ 소닉진님인가요? 손님을 읽어내려면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지만 대들기 기자님들 덕분에 저희 책 읽기 기자님입니다.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오래된 정원과 주문했습니다. 두 권을 세 권이죠. 생각해보니 영미 소설은 꽤 많이 읽었는데 은근 한국 소설은 별로 안 읽어왔던 걸 깨닫고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저도 그래요. 고등학생 때 장길산 진짜 재밌게 읽었는데 이거 연배가 좀 있으신 분. 고등학교 때 장기사님 어떻게 된 거야? 황석영 작가님 산삼 드신 체력으로 앞으로 훌륭한 책들 더 써주시길 바라봅니다. 굉장히 뭐랄까 우리 취지와 딱 맞는 댓글이네요. 네. 좋은 댓글이었습니다. 다음 댓글 제가 금쪽님이 망각에 가려져서 없던 일이 되어가는 것을 어떤 일로 만들어내요. 채로 건져 담는 소설가님들이 정말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한 줄의 문장이 실제 삶에서는 얼마나 참극이었는지 그러면서 그토록 참혹한 일 어떻게 빨리 읽는지 새삼 와닿았습니다. 기자 둘 덕분에 이 책도 황석영 작가도 읽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책 읽기도 책에 대해서 해원하는 한바탕 국 같네요. 허심탄회한 박수! 우리 박수부당 박수! 되게 성의 있게 달아주시네요. 매회 큰 수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한잔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출근해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아니 뭐 되게 어제 고된 노동을 한 것처럼. 다음 김현미 님이 정말 몰라서 그래요. 어디서 정유럽 기자와 작가와의 대화를 볼 수 있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KBS 뉴스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시대 소설 코너가 따로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읽기 뒤에 대들기 다 그냥, 붙여드렸어요. 그게 다예요. 책 읽기에서 보셔도 책 읽기 되고. 다 붙여드렸어요. 책 읽기만 보시는 분도 계실까요? 그런가 봐. 대들기 안 보시고 계시죠?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환영합니다. 자, early bird 안님이 기스가 아니라 흠 또는 흠집으로 가능한 표준을 쓰세요. 많이 쓰잖아 일본말. 그렇죠. 가오, 후가시. 가시 그렇죠. 바람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자제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맛을 자제해라. 근데 뭐 흠집 하나 나겠어요? 이거보다 기스나 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그래 보여서. 하여튼 김 기자가 저번에 계속 강조했죠. 황석영 소설에 흠집을 내고 싶다. 흠집을 내야겠다. 내가 뭐 흠집을 낸다고 해서 실제로 흠집이 나겠냐? 나는 별로였다. 계속 별로란 게 아니라 그냥 그랬다. 별로란 거지. 되게 아니 최악이면은 최악은 아니고 그냥 별로였다고 할 것이고 아니. 별로였으면 그냥 그랬다고 할 그냥 것이고 그랬어. 방송에서 그냥 그랬다고 할 정도면 진짜 공감할 수 없었던 거죠. 아니 되게 놀라운 좋은
훌륭한 소설. 아니 그리고 되게 힘들게 읽으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다룰 작품은 바로 김혜란 작가의 런 애비 런입니다. 아주 표지가 아주 정반대예요. 손님하고. 네. 알록달록해. 알록달록. 세컨 이게 두 번째 그 개정 증보판이 아니라 하여튼 2쇄는 아니고 하여튼 새로 나온 개정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 표지예요. 그 전 표지는 좀 그로테스크해. 아 그래요? 그 전 표지는 이렇게 막 털 같은 게 막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게 2005년에 나왔는데 그때는 요렇지 않았겠죠. 이러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약간 이게 요즘 느낌의 그 책인데, 자 일단 이 달려라 애비 이 책이 50대 50편의 소설 중에 한 편. 네. 우리 시대에 산다면 꼭 읽어야 할 네. 50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죠. 어떻게 된 일이죠? 김혜란 작가 몇 살인지 아세요? 저보다 한 살 많을걸요? 80년생이니까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8일이니까. 저희 또래죠. 그러니까 2000년 우린 뭐 했냐? 22살에 등단했어요. 대학생 때. 예. 그래서 이제 20대 때 한국일보 문학상도 받고 굉장히 많은 문학상의 후보로 오르고 이제 30대 들어서면서 독립문학상, 이상문학상도 타고 20대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문단에서 굉장히 각광받았는데 2000년대부터겠죠. 그 2000년대의 어떤 청춘들의 삶을 굉장히 그 뭐랄까 들여다보면서 적나라하고 아주 다큐처럼 재밌게 펼쳐놓으면서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상들을 잘 포착해서 2000년대 이후에 20, 30대의 삶을 굉장히 극적으로 잘 드러내고 그려냈다라는 평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일단 인기가 많아요. 김혜란은 소설을 안 읽어봤어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또 김혜란을 좋아하는 작가들이 많아요. 소설가들이 되게 좋아해. 그래서 김혜란 하면은 뭐 빼놓을 수 없지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김혜란을 다 들어보셨죠? 저도 소설을 몇 편은 안 읽어봤지만 이름은 워낙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자기 소설의 어떤 원형이 되는 작품들이 여기 많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이죠. 이 또 책 짧다고. 읽기 정도의 이 고품격 이제 독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말이죠. 요 정도는 읽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 정도인데 글씨도 엄청 크고 장평도 넓어가지고 사실 A4지로 하면 몇 장 안 돼요. 좀 단편 치고도 되게 짧죠. 단편 치고 짧아요, 여러분. 이거 솔직히 나 이거 안 봐. 내가 손님 안 본 건 내가 그래. 손님 안 본 건 그럴 수 있어. 손님 안 본 거는 뭐 무슨 동물에 뭐 거기서부터 내가 막 안 봤다. 아니면 너무 뭐 무서워서 안 봤다. 네, 표지가 사실 이렇게 썩 땡기지 않잖아요.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이렇게 간지는 일본말. 폼이 나는 그런 좀 그런 분위기 아니죠. 폼은 나죠. 그 폼 책은. 나지만 황석영이니까 그게 폼 되게 나지. 황석인지 모르잖아. 이거보단 폼 나지. 아니 이제 모르잖아. 카페에서는 몰라. 근데 이거 이렇게 들고 있으면 뭔가 이건 좀 약간 너무 트렌디해서. 아니 트렌디하잖아요. 근데 모던하잖아요. 이제 이건 딱 들고 있기 좋은데 인간적으로 이거는 읽고 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김혜란의 런 애비 런 이거는 지금 유튜브 딱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아니면 이 스마트폰을 보시면 잠깐 멈추시고 근처에 있는 서점으로 가서 이건 다 깔려 있어요. 그죠? 서점 가서. 그러면 주인장 달려라 애비 주시오. 당장 주시오. 그래서 집에 가시던 길에 스마트폰을 잠시 끄시고 요거를 요렇게 요거 따라락 읽고 그러고 보셔도 돼요. 30분이면 읽어요. 30분이 뭐야? 아니 뭐 그렇게 빨리 안 읽어도 네. 30분이면 읽어요. 금방 읽어요. 금방 읽어. 근데 재밌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네, 네. 자, 30분이면 읽을 내용을 1분에 요약을 해드리는 그렇게 뭐 정혁 기자의 압축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도 뭐 그렇죠. 그래도 이제 서운하니까. 손님은 일주일 걸리셨잖아요. 그걸 1분에 압축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쉬운 작업 같네요. 자, 그러면 정혁 기자의 1분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리포트 해야 돼? 1분 책 읽기. 요약. 1분 책 읽기. 1분 책 읽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책 읽기 시작. 주인공은 여고생으로 추정이 되는데 엄마랑만 삽니다. 엄마가 택시 운전을 하시고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혼자 낳았어.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해. 전 세계를 돌면서 리우데자네이루,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일본 후쿠오카 이렇게 전 세계를 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인공과 엄마는 그래도 유쾌하게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오죠. 미국에서 편지가 오는데 영어로 돼 있어서 엄마는 못 읽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상상과는 달리 미국에서 새 가정을 꾸리고 애까지 낳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린 거죠.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된 거냐,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아빠가 죽었대. 어떻게 돌아가셨다냐.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조금 더 웃기게 돌아가셨지만 거짓말을 하죠. 참 평생 미안했대. 엄마 그때 참 예뻤대. 네, 그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빠를 다시 회상하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빠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거예요. 자, 이 소설 달려라 아비. 일단 이거 다른 내용도 있지만 달려라 아비는 딱 보시고 본인은 어땠습니까? 이거 처음 본 거죠 이번에? 네, 처음 봤어요. 네, 어땠어요? 저는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뭐 내가 자궁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약간 비호감이 좀. 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뭐 기억이 난리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 되게 피곤했어, 막 뱃속에서 막 이런 얘기 저 되게 농담도 싫어하거든요. 일단 좀 정서에는 맞지 않았어. 그리고 아버지가 뛰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데 바지가 분홍색. 그러니까 상상 속이니까 자기 마음인데 그 패션도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 하지만 이 주인공의 어떤 엄마와의 관계는 참 좋더라. 어려운데 좀 슬픈데 구김없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늘 가슴을 울리죠. 네. 그런 점도 좋았고 막 심파로 흐르지 않고 이 뭐 김혜란 소설은 일단 심파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정서는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끝이 좋았다. 재밌었고. 저는 보면서 미소와 한숨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소는 주인공과 주인공과 아비. 뭔가 이게 여러분 이게 전 남자고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이제 아비 쪽에 약간 이 새끼 왜 이랬을까? 이 뭐 하는 새끼인가? 아니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아비를 달린다고, 그러니까 아비라는 거는 원래 사실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아비라고 한 거는 아비를 우리가 보통 언제 써요? 아비 없는 자식 할 때 쓰잖아요. 그죠. 애비애미도 없는 그 아비 그 맥락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달리는 상상을 왜 했냐? 그 이유가 너무 웃기죠. 이유가 너무 진짜. 그 이제 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 달리는 그 이미지가 처음 생긴 게 이제 이제 엄마 얘기를 듣고 한 건데 이제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실 수도 있을까요? 있으시겠지만 이게 정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여성과 어떻게 첫 어떤 스킨십 첫날 밤을 거사를 치르려고 하는데 이제 피임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날 거사를 치르려고 하는데 이제 엄마가 된 그 당시에 그 여자친구가 피임약을 먼저 사와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죠. 그러면 눈썹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러니까 보통은 남자가 착용하는 걸 사오라 그러지 않나? 모르죠 전. 근데 왜 좀 약간 이상하더라고. 근데 뭐 이때는 뭐 그랬을 수 있죠. 아무튼 그 엄마가 그런 조건을 거니까 이 아빠는 이제 눈썹이 휘날리게 그 달동네였으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약국으로 그렇죠. 달려가는 편의점도 빛의 없고, 속도로. 빛의 속도로 달려도 그 발걸음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뛰는 이미지로 남아 있던 거죠. 그렇죠. 뛰는 남아죠. 뛰다가 막 넘어져서 연탄재 뒤집어 쓰고 허옇게 돼갖고 얼마나 급했으면. 이 아빠의 캐릭터가 묘사가 되는데 되게 착하지만 좀 바보 같은 답답한. 그게 뭐 착한 거야? 그 도망친 놈이 뭐가 착합니까? 무책임하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은 좋은데 되게 앞가림 못하는. 그게 사람이 좋은 게 아니야. 그게 그렇지. 나쁜 놈이야 그게. 그게 제일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평소에 그냥 어머니 친구 같아. 그런데 유일하게 엄마를 향해 질주했던 한순간. 그 한순간은 그때였지. 그게 참. 못났다. 못나서 보통 아. 우리 이런 사람을 이제 못난 놈이라고. 그래서 엄마가 애도 혼자 낳잖아요. 그러니까. 방에서. 그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가위로 본인이 탯줄을 끊어요. 그 장면은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 무책임의 엄마가. 극치. 무책임의 극치. 근데 그 아빠는 무서워서 도망갔겠죠. 근데 좀 책임감이라고는 정말 없는. 그렇지.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냥 덜컥 겁이 나서. 그러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도망가는 그런 아빠인 거예요. 근데 그 아빠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미소와 한숨이 오갔냐면
얘가 이제 엄마랑 관계를 얘기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빠에 대해서 상상할 때는 되게 귀엽고 예쁘다. 그리고 이렇게 발랄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다가 아빠 이 새끼 얘기가 나오면 이 새끼는 뭐 하는 새끼야? 그러다가 또 갑자기 불쑥불쑥 엄마가 쌍욕을 해. 되게 그러니까 엄마가 웃기고 되게 긍정적인 캐릭터. 긍정적이고 약간 이제 기세신데 네. 이제 약간 또 배운 바는 또 너무 없으시고. 딸은 사랑하고. 그러니까 러브나 뭐 뷰티풀 이런 단어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 영어 편지에서 아예 모르시는 거죠. 아예 모르시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의 스토리가 참 그래서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편지를 받아서 거기 써 있는 천하의 등신으로 죽었죠. 천하의 등신. 그게 조금 너무 극화돼 있는 것 같아. 너무 말이 안 되는 스토리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다 보셨겠지만 좋아 이혼할 수 있죠. 네. 이혼해서 위자료 못 줄 수 있어. 네. 그래서 우리 집 와서 잔디랑 깎아라. 여자가. 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같으면 이혼한 자기 와이프가 새 이제 결혼을 했는데 존이랑 그 집에 가서 위자료를 내가 못 주겠으니 네 새 신혼집에서 내가 잔디를 공짜로 깎아주겠다. 이 말이 되나? 저 같으면 네. 저 같으면은 다른 옆집 잔디 3개 깎고 돈 주고 말지. 전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디 깎으면서 집안에서 뭐 하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장면이 좀 나오잖아요. 네, 묘사가 되죠. 그 유리창에 뭐 에로틱한 그런 에로틱한, 장면들도 바깥에서 전 남편은 잔디 깎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NTR 물도 아니고 말이죠. 어? 뭐 하는 겁니까 말이죠. 조금 이거는 너무 나갔다. 근데 우리가 늘 이제 소설을 읽고 현실 뉴스를 보면 또 뉴스는 또 현실보다 그러니까 소설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야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지나가다 벼락 맞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그렇죠. 일이든 있을 수 그렇죠. 있죠. 있을 근데 수 있어. 소설은 설득을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설득이 좀 갑자기 대답 알았다. 이게 이제 작가가 22살 23살 때 쓴 책이라서 약간 좀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뭐랄까 좀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달려라 아비는 미숙한 소설이다. 하지만 뭐 그렇게 한심함을 강조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죽은 거 맞지? 잔디 깎기 타고. 아니 이제 얼마나 싫겠어. 잔디를 막 깎고 있는데 어쨌든 막 여러 풍경이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전 부인의 새 남편과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이제 약간 그 주먹다짐까지 가죠. 그래서 우리 잔디 깎는데 약간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 덜덜덜덜. 네. 오토바이보다는 작은 그걸 갖고 튀잖아요. 그 남편을 때리고 나서 이게 막 경찰 신고하고 이런다니까 이제 그 잔디 깎기를 들고 도로로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묘사가 끝나고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죽은 건지는 뭐 확실히 안 그렇게 나오지만 타고 나가서 죽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죠. 정말 죄송한 존재하지 않는 분께 죄송하지만 한심한 죽음 아닙니까? 맞아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죽음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물론 네. 존재하지 않는 분이니까 실제로 돌아가시지도 않았겠지만 저희가 뭐랄까 예를 갖추고 싶어도 이게 너무 한심하게 그러니까 가셨다. 존경할 만한 구석이 1도 없는. 1도 없어. 네. 그게 귀엽다는 것도 그냥 우리가 술자리에서나 그냥 귀엽네 할 정도지 진짜 천하의 쓰레기. 그리고 여자를 딸을 그렇게 버리고 평생 찾지도 딸한테 않고 연락을 한 번도 연락도 안 안 하고 거기 하고. 가서 또 그러고 딸 속에서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그 아버지의 캐릭터는 얼마나 멋있어요. 맞아요. 근데 정반대였어. 그런 삶이었는데 근데 그 묘사를 제가 아까 이제 미소 짓다가 한숨 쉬다가 그랬다는 얘기가 너무 뭐랄까 예쁘고 귀엽고 뭐랄까 발랄하고 상상력이 너무 보면서 사랑스럽게 써놨어요. 그래서 보는 내내 이 시 배실배실 웃으면서 그러네 귀엽다라고 보다가 갑자기 엄마가 쌍욕을 하고 들어오고 갑자기 그런 약간 이렇게 확 오감이 있었던 그런 되게 재밌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애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상상하던 10수년 내내 쉬지 않고 달리는 동안 늘 눈이 아프고 눈이 부셨을 거다. 그러니까 상상 속 아버지는 생눈이거든. 그래서
그래서 나는 오늘 밤 아버지의 얼굴에 선글라스를 씌워드리기로 결심했다. 나는 먼저 흐릿한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기대감에 부푼 얼굴로 하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는 듯 작게 웃고 있다. 아버지가 가만히 눈을 감는다. 마치 입맞춤을 기다리는 소년 같다. 그리하여 이제 나의 커다란 두 손이 아버지의 얼굴에 선글라스를 씌운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썩 잘 어울린다. 그리고 이제는 아마 더 잘 뛰실 수 있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이제 그동안은 내가 일방적으로 내 좋을 대로 상상을 했잖아. 내가 이제 아버지의 결핍을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한 거지. 근데 처음으로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상상 말고 진짜 그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뛰어봤을 때 아, 내가 이걸 빼먹었구나. 얼마나 눈이 부셨을까. 그래서 그걸 채워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그 아버지의 우스꽝스러운 죽음과 그 무책임한 삶을 알게 된 뒤에도 오히려 더 아버지 입장에서 그의 삶을 상상하고 공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한 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막 저는 너무 용서한다고? 네, 영선같이 집어 던져야지. 이럴 때일수록 집어 던지면서 바보가 되어버린 나를 막 이렇게 제발 공지영에서 빨리 빠져나와. 재밌었어. 아이 무소의 뿔 재밌어. 여러분도 꼭 보십시오. 영선이 왜 튀어나와? 아니 저는 약간 이 아버지에게 내가 너무 화가 많이 나고 딸을 그렇게 어쩜 그렇게 생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배가 불러오는 거 뻔히 봐놓고 튀어놓고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주인공을 보면 또 마음이 풀리고 또 아빠 얘기 나오면 또 짜증났다가 이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아빠한테 이렇게 잘하는 것도 좀 싫었어요. 좀 막 모두 해드리고 막 그렇게 이게 어려서 착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 어리기 때문에 그냥 마냥 착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나이 이제 30, 40 먹고 아빠 생각하면 아 진짜 천하의 진짜 등신이었구나. 진짜 어쩜 그러냐 진짜 이런 놈 만나면 걔 진짜 잡놈이었구나. 이런 놈 만나면 진짜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좀 짜증 났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 소설집에서 다 읽어보셨어요? 네, 다 하나 중간까지 읽었어요. 여기에 이런 아빠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다 이래. 이게 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맨 앞에 스카이콩콩이란 소설도 이게 뭐 아버지가 그렇게 비중이 높은 소설은 아닌데 마지막 장면에 이제 형이 집을 나가거든요. 그 고등학생 형이 막 그 눈보라가 막 몰아쳐. 그러니까 이제 형이 집에 와야 되는데 눈보라가 몰아치는 와중에 집 앞에 가로등이 갑자기 꺼져요.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집 찾아올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저 가로등을 고쳐야겠다. 그래갖고 장갑도 안 끼고 막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동생인 나는 불안한 거지. 아버지가 저기 위에서 감전이 되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보통은 소설에서 그런 정도 상황까지 오면은 아버지가 그걸 고치잖아. 난 그게 좋았어. 안 되겠다 이러고 내려와서 손실해서 안 되겠다. 손실 안 되겠다. 이러고 내려오는데 집에 형이 와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상황에서 아무 기여를 못 해. 그리고 그 뒤에 그 대목이 되게 좋았어요. 그녀가 잠 못 든 이유가 있다 보셨어요? 안 봤어요. 여기는 주인공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여성이에요. 직장인인데 원룸에서 잠을 못 자. 그래갖고 밤에 누워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잠들려고. 그래서 막 근데 그 생각 때문에 더 잠을 못 자. 그 생각이 이랬었지. 그때 이랬는데 그때 되게 그 사람한테 미안한데 갑자기 막 지금 당장 연락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많이 겪어봤죠. 근데 어느 날 옛날에 저 무책임하게 집을 떠난 아버지가 또 찾아와. 그래서 여기 좀 있자. 그래갖고 원룸인데 난 부엌에서 자마. 근데 아버님을 어떻게 또 부엌에서 재워요. 그래서 거실에 그냥 큰 이불 하나 깔고 자긴 작은 이불에서 등을 돌리고 자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때부터 OCN을 그렇게 보는 거야 밤에. 나 안 그래도 못 자는데 그래갖고 막 미치는 거야.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능하고 배려 없고 왜 자꾸 이런 아버지들이 나오는지. 이런 아버지들이 계속 나와요. 그 불꽃놀이 거기서도. 그러고 여기 나오는 아버지들은 전반적으로 다 무능하고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완전 되게 정말 인정 많이 못 받는 그런 분인데 여기는 등장인물에게는 뭐랄까 이야기거리를 자꾸 주고 약간 어떤 면은 또 약간 귀엽게 보이는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 뭔가 약간 해프닝, 귀여운 해프닝들을 자꾸 만드는 그런 천방지축, 막 꾸러기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아버지들의 그런 허세와 막 그 가부장의 허세 있잖아요. 막 그런 게 막 나오는데 그런 거를 그리는데 굉장히 탁월하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이제 계속 나와요. 예.
본인은 무슨 작품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이거 불꽃놀이 되게 재밌었어요. 누가 해변에서 뭐 네, 불꽃놀이 하는 거. 그게 제일 길던데. 재밌었어요. 이게 귀여웠어요. 근데 이게 자꾸 막 그 세계에 대해서 막 뭐 스칸디나비아니 뭐 이렇게 헛소리하는 것들 비슷해. 그 아빠의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다 비슷해. 되게 꿈에 사로잡혀 있고. 꿈에 잡혀 있고. 하여튼 좀 기본적으로 무능하죠. 근데 이게 주인공들이 그런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저는 신기했어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면증 시달리는 그 여성도 나중에 참다가 그 TV 선을 끊어버리거든요. 그 아버지가 이제 다음날 집을 나가요.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되게 괴로워해. 그러니까 아버지를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 달려라 아비, 이거는 완전 거의 끝판왕이지. 맞아요. 굉장히 발랄하게 긍정하고 상상하는 캐릭터들이어서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복수심이 전혀 없고. 왜 복심이 없어? 내 이 초라한 삶을 만든 장본인들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다 포용하려는 캐릭터들이어서 좀 특이해. 그게 김혜란 소설의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전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 복수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사이다에 사사후라도 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흐름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애들은 복수하지 않고 따뜻하게 얘기를 하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등장인물은 귀엽고 예쁜데 아빠에 대해서 대한 분노는 더 커져가는. 전 좀 그렇게 읽었습니다. 좀. 그러니까 보통 서사는 영화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아버지와를 극도로 증오하고. 근데 그런 영화는 결국 어떻게 끝나요? 그 아버지가 목숨을 구해주거나 그렇지. 뭔가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아들을 구해주거나 큰 기여를 해서 기여를 하고 자기는 죽어야 돼. 그리고 그 아들들도 아들이나 딸도 한켠에는 또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뭐 그래서 나중에 아니면 항상 색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뭐가 있더라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러잖아 나중에. 네. 그리고 막 쏟아내는 장면 꼭 나오잖아요. 난 사실 아빠가 그때 그리웠다고. 왜 학교에 때 안 왔냐고. 막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었던 사연이 또 사연에도 나오죠. 나오고 또 그때 아빠가 여기 왔었던 거 이렇게 막 그거 왔다가 이렇게 사실은 왔더라. 왔더라. 그 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알아. 죽고 나서 그럼 또 이제 빡 이러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없어, 그럼. 아버님 산소 가서 막 회개하면서 끝나고. 얘기하면서 울고 막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바라는 스토리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 나도 그런 게 나올 줄 알았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 아까 제가 결말에 대해서 뭐 좀 갑자기 이해해 보려는 화자의 노력을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황석영 선생이 네. 김혜란의 작품들을 다루면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들판의 철새들을 보면 철새들이 이제 날아와서 뭐 나뭇가지나 전선에 앉아 있잖아. 근데 이제 다른 무리의 철새가 오면은 얘네가 일시적으로 다시 하늘로 다 올라간대.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따닥따닥해서 이렇게 피해서 옆에 앉고 우리 사람처럼 그러는 게 아니고 새로운 무리가 오면은 기존의 무리들은 잠깐 공중으로 뜬대. 그러다가 밑을 보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이 땅에 앉는데. 그러니까 작가라는 존재는 잠깐 올라가서 밑을 보는 존재여야 하고 이 김혜란의 소설은 이걸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과 시대에 대한 이해의 노력 같은 이 따뜻한 시선을 대단히 높이 평가한 거죠. 근데 달려라 아비의 그 스토리 구조는 우리가 아까 계속 강조한 대로 되게 쉽고 또 짧지만 이 2003, 4년 요때가 우리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잖아요. 그죠. 이게 대학생도 이제 취업이 어려워졌던 본격적인 그 시대였잖아요. IMF의 여파가 이제 깊숙이 고착화됐었던 시기여서 20대들이 이때부터 이제 막 힘들어지고 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막 3포 세대 이런 말 나오고 우리 때 83 88만 원 88만 세대라는 세대. 말이 한 2005년 정도부터 맞아요. 나왔죠. 2006년 88만 뭐 세대. 이때. 그게 막 저 원룸 같은 데가 막 보급이 되면서 편의점도 막 그때 이제 골목에 굉장히 많아지고 더 많이 생기고 우리가 불량식품에 이제 기대서 저렴하게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있는 삼각김밥 이런 거. 네. 그런 삶의 조건들이 막 이제 형성이 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럴 때 막 쏟아져 나왔어요. 김혜란 읽어봤냐? 대학생 때. 그런 그 일상들을 참 잘 포착한 것 같아요. 여기 그 편의점 얘기 보면은 그런 게 굉장히 잘 나와요. 나는 편의점에 간다.
그 막 새로 생긴 편의점들 종류가 다르고 그리고 김혜란 소설을 보면은 그냥 다 나와요. 뭐 상호라든가 일상의 그 구체적인 그 상황들이 그게 공감이 더 잘 되지만 거꾸로 지금처럼 한 십몇 년 지나서 보면은 조금 옛날 얘기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공감이 돼요. 아 이때 이랬었지. 우리가 대학생 때 고시원 원룸에 살면서 진짜로 그 막 삼시세끼를 그렇게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이나 도시락으로 그때 편의점 도시락은 지금 같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뭔가 편의점 도시락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막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잘 그 나트륨 줄였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는데 그땐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선한 젊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유쾌하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풀어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등장한 인물들이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어린애부터 고딩 정도까지. 여기도 화자가 고딩이죠. 네, 고딩. 고딩이란 말은 안 나오는데 수업 시간에 막 교생 선생님 말 나오니까 보면서 자꾸 그걸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나도 고등학생 때는 이렇게 생각했던가? 그러니까 같은 여러분도 지금 뭐 책 읽기를 보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다들 이제 20대시잖아요. 저희 같은 20대시니까 내가 고딩 때 무슨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까먹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더 나이가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지금이야 우리가 시대를 경험이 쌓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지만 진짜 내가 어렸을 때는 같은 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더라 라는 거에 대한 엿보기 같은 걸 할 수 있었어요. 그 여기 보면 뭐 네스오의 괴물이니 뭐 7대 불가사의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진짜 전 정말 진지하게 그걸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리고 막 우리 때 아시죠 여러분? 우리 고딩 때 이제 막 노스트라다무스가 이제 99년에 이제 망한다. 대학생 되면 99년 99학번 막 그럴 때인데 우리는 그러면 뭐 평생 공부하다가 다 죽냐? 그래서 그때는 사실 실질적인 공포였어. 공포였어요. 네, 노스트라다무스 이것도 맞추고 이런 사람인데 이거 안 맞추겠냐? 그래서 이제 뭐 네시오의 괴물 막 이런 얘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막 설인 예티 막 그런 거 막 되게 열심히 보고 백두산 천지에도 네, 천지에서 나왔다더라. 근데 여기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보면서 내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었지라는 걸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근데 그게 심리 묘사가 되게 자세하게 잘 돼 있어요. 지금은 진짜 근데 그런 괴담이 없네요. 없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선명하게 찍히거든. 아니, 그러니까 누구도 못 봤을 수 있잖아. 하지만 지금 유튜브에는 더 끔찍한 괴담들이 많이 돌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뭔가 약간 나의 어린 시절 약간 돌아가서 이게 뭐 근데 이 소설이 왜 좋냐면 이 등장인물들이 겪는 현실은 전혀 어린 사람들이 겪을 현실이 아니야. 아우 되게 진짜 너무 특별한 슬프고 비극들이 특별하게 비극적이고 사회의 어떤 아픈 면을 드러내는 그런 비극인데 애들이 이걸 보는 어떤 그런 느낌? 이 새 선물이랑 또 달라요. 새 선물 거기는 굉장히 유복한 애지 걔는. 걔 엄마 아빠 아빠만 없지 걔는 뭐 먹고 사는 데 진짜 없잖아. 새 선물의 톤하고는 완전 다른 세상인 완전 것 다른 같죠. 세상이야. 그래서 되게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게 60년대보다 이 2000년대가 더 뭐랄까 더 어둡잖아. 어두워. 더 뭔가 힘들어 차가워. 세상이 차가워. 거긴 대가족이고 막 옆집 언니랑 친하고 그러는데 뭐 광진테라 아줌마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딱 엄마 나 둘밖에 없는 게. 다행히 얘는 엄마랑 친해서 엄마가 또 되게 재밌으셔서 엄마까지 정말 성격 안 좋은 분이고 애 때리고 이랬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다행이지 뭐예요. 근데 뭐 다른 등장인물들도 마찬가지인 게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더 어른들의 세계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독자 입장에서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두루두루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고 제가 여러분 등장인물 적고 시 공간 많이 안 뛰어넘고 그런 소설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상 적고 이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런 시선을 사실 싫어하기가 쉽지 않죠. 맞아요. 싫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착하잖아 일단. 읽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자, 근데 이게 아무래도 단편이다 보니까 이 단편집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말고도 정연욱 기자가 이번 주에는 자기가 꼭 이 작품을 다루고 싶다고 해가지고 김혜란 작가의 다른 작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김혜란 작가가 이게 첫 소설집이고 그 뒤에 나온 게 침이 고인다 단편집이고 침이 고인다 재밌죠. 세 번째로 나온 게 비행운이라는 그 비행기 지나갈 때 이렇게 구름 같은 그 비행운이라는 세 번째 단편집에 실린 서른이라는 작품인데 저는 요걸 하기 전에 김혜란 소설은 그거랑 그다음에 그거 알아요? 두근두근 내 인생 그 첫 장편인데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죠.
강동원하고 송혜교 나왔던 영화인데 뭐 그렇게 흥행은 크게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두 개를 읽었는데 서른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정서적으로 되게 읽고 나서 막 한동안 우울하고 되게 좀 힘들었던 소설인데 아니 한다는 걸 좀 미리 얘기했으면 저도 읽었을 텐데 바로 녹화 바로 뭐 전날인가 얘기해가지고 요거는 전못 그냥 읽었습니다. 뭐 내용 몰라도 같이 듣고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1분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1분 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도 안 보신 분도 계시겠죠. 김혜란 작가의 비행원에 담겨 있는 서른이라는 단편 소설 어떤 내용인지 1분 안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분 틀기 시작. 주인공이 30살 여성인데요. 편지에 답장을 하는 서간문 형식이에요. 10년 전에 같이 1년 동안 지냈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나는 그때 재수생이었고 그 언니는 8년째 임용고시 준비 중이었어. 그래서 같이 독서실에서 살았는데 그 뒤로 10년 동안 안부를 이제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다 그 편지에 나오는데 얘가 이제 재수 끝에 대학에 가서 불문과를 갔는데 학원에서 일을 해요. 그 학원에서는 논술하고 한문 자기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되게 살가운 이제 제자도 만나고 그렇게 힘들게 지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돈이 안 벌리니까 얘가 취직을 어디다 하냐면 다단계 회사에 거기 합숙소에 들어가. 그래서 극심하게 막 그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고 빚도 지고 그래서 1년 동안 빠져나오는데 이 살가웠던 제자를 팔아먹고 빠져나와. 이게 바꿔야 되거든요. 내 자리를 채울. 그래서 걔가 자살 시도를 해. 그걸 뒤늦게 알게 돼. 그래서 저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살아왔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 제가 얘기했던 2000년대의 20대의 삶을 되게 아주 비극적으로 압축적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그 왜 거마 청년이라고 하죠. 거여 마천 쪽에서 그 다단계 많이 했던. 그리고 거마 뭐라고 하는데 거마 뭐 여기는 이제 관악구에 그 뉴타운 곧 들어서는 막 되게 허름한 동네였는데 아 이걸 보면은 그 제가 이제 막 30초에 쫓겨서 짧게 말씀드렸는데 1분, 일단 1분. 1분에 그 같이 살았던 언니와 지내던 저는 그거 알아요? 여성 전용 독서실은 그 독서실처럼 앉아서 공부도 하고 또 거기 이불 깔고 잠도 자나 봐. 그래요? 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막 이렇게 밥도 그 안에서 먹고. 좋네요. 되게 저렴하지만 진짜 극빈하게 사는 공간인가 봐요. 수험생들이. 거기서 산다고? 거기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은 전라북도에서 재수하려고 서울로 오내고 그 언니는 충남에서 임용고시 준비하러 오네야. 근데 이제 그 둘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 그래서 그 언니를 보면은 그게 나와. 그 한솥 도시락에 가서 밥만 사온대. 그렇게 많이 먹었어. 그래서 밑반찬을 그냥 그 주방에 있겠죠. 네. 거기 꺼내 갖고 그냥 조금씩 먹고. 얘는 이제 밥은 안 먹고 빵만 그 노량진의 학원에 줄 서 있을 때 먹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거기 뚜레쥬르가 이제 생겼는데 그 빵을 항상 뚜레쥬르에서 1,000원짜리를 샀대요. 그 뚜레쥬르에서 항상 가면 도장을 찍어서 적립을 하잖아. 그 적립을 해서 그게 10,000원이 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고시원을 나올 때, 그 독서실을 나올 때 그 언니한테 선물로 줘요. 그 10,000원이 됐으니까 나중에 언니 합격하면 이걸로 꼭 케이크 사드세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받은 편지와 함께 온 게 그 카드야. 거기 자기 이름이 써 있잖아. 근데 주인공이 보기에 그 이름을 쓸 때 그 자기로는 자기는 절대 못 돌아가는 거야. 왜냐면 너무나 큰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런 게 나와요. 내가 불문과를 나왔으니까 취직이 잘 안 되잖아. 보습학원에 이제 강사로 가. 우리 대학교 때 그런 아르바이트 많이 했죠. 많죠. 예. 본인도 저도 학원 강사 하셨잖아요.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 아닌 논술, 과목이지만 논술 한문이 제일 만만하잖아. 만만하죠. 예. 내가 몰라도 연락에 공부해서 가르치면 되니까. 한문 뭐. 단 조건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는 애들이어야 그게 먹히지. 그렇죠. 내 전문성이 없다는 그 미천이 그래야 맞아요. 먹히지. 맞아요. 근데 되게 공부는 못하지만 착한 애들이 그 학원에 많이 있었어. 특히 그 중에 제일 착하고 자기를 따르고 생활력이 강한 제자가 있었어. 혜미라고. 애가 이제 담배를 피는지 늘 담배 냄새가 났지만 선생님 생일이라고 막 케이크도 주고 뭐 막 와서 살갑게 막 얘기도 걸고 되게 나를 이 주인공을 따랐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이러다가 너무 빈곤하니까 학자금 대출도 1,000,000원이나 있고 너무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보통의 삶을 살고 싶을 뿐인데 난 왜 이러지? 이러다가 그 학원에서 만나서 5년 정도 연애했던 구 남친이 어느 날 찾아와요. 근데 되게
잘 차려입고 돈을 잘 버는 것 같은 거야. 걔가 다단계야? 그 구남친이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다가 그 자기 회사 선배를 소개해줘요. 그래서 자기 회사 되게 좋은 사람인데 그 회사 조건이 보니까 이상한 거야. 한 달에 뭐 3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는데 입사를 하려면 일단 내가 800을 써야 되는 거야. 신개념 네트워크. 개놈들이네요. 계속 말할까요? 네, 그렇죠. 아, 그냥 대화를 좀 뚝 끊고 진짜. 그래서 결국 그 꼬임에 빠져서 거기 들어가는데 그게 꼬임에 빠졌다기보다 그걸 믿은 나를 계속 합리화해야 되잖아.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합숙소를 가는데 합숙소를 들어가는데 그 풍경이 막 여자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밖에서 남자 지키고 있고 다 같이 모여서 막 꿀꿀이죽 같은 거 먹고 분명히 이상해. 근데 내가 거기서 속았다는 걸 내 스스로 믿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죠. 계속 부인 그러니까 나는 이걸 견뎌서 여기서 큰 돈을 벌 수 있어. 거기서 1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다 그냥 빚도 쌓여가고 내가 인간관계도 다 끝나고 근데 내가 거길 나갈 방법은 나 대신 누굴 데리고 와야 되거든. 근데 그때 마침 그 이쁜 제자가 연락이 온 거야. 뭐 되게 살갑게 쌤 뭐 하세요. 결국 걔를 자기 대신 집어넣고 그 뒤로 계속 걔가 워낙 국이 먹고 낙천적이니까 걔는 잘 살 거야. 걔는 잘 살 거야. 정말 쓰레기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지. 얘가 결국은 계속 문자가 오거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서 그 실상을 알 때쯤 문자가 와. 안 봐. 대답을 안 해. 그렇죠. 그 문자는 나중에 밝혀지지만 여기 이상해요. 저 좀 꺼내주세요. 어디세요? 연락 좀 전화 좀 받아주세요. 그 죄책감을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도 얘는 잘 살 거야. 어떻게 잘 견뎠을 거야. 외면하는 거죠. 나중에 결국은 얘가 그 빚과 뭐 이런 여러 가지 파탄난 상황에 견디지 못하고 목을 맸는데 죽진 않고 식물인간이. 아이고. 죄책감을 극대화시키는 장치군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청춘은 나는 그냥 큰 출세도 바라지 않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인으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죠 언니? 그게 편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에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장을 2개 꼽아왔는데 이게 이제 거마대 학생이라고 기억이 났는데 그 당시 진짜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편의점에 이렇게 멀끔한 은갈치 수트 입고 이제 몰려다니는 대학생 젊은이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당시 진짜 많았어요. 그때.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이 문장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다 편지인데 저는 지난 10년간 6번의 이사를 하고 10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2명의 남자를 만났어요. 다만 그랬을 뿐인데 정말 그게 다인데 이렇게 청춘이 가버린 것 같아 당황하고 있었어요. 좀 뛰어넘어서 20대에는 내가 뭘 하든 그게 다 과정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30살이 된 이제는 모든 게 결과일 따름인 듯해 초조하네요. 다 그런 생각들 한 번씩 하잖아요. 무서운 얘기야. 난 40인데 큰일 났네 이거.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학원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그 학원의 학생들 공부는 썩 잘하지 않지만 착하고 구김없이 잘하고 인간적인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는 자라 내가 되겠지. 겨우 내가 되겠지. 이게 얼마나 끝이 안 보이는 비극적인 인생이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책. 아 이거는 황석영의 한국 명단편선 명단편 그러니까 원고에 이걸 써놨길래 이걸 갖고 왔는데 황소영 선생이 김혜란 작가 하나 뽑았을 때 이걸 뽑았어요. 그러니까 읽고 나면 막 진짜 그냥 막 이게 바닥 끝까지 이렇게 우울해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정말 운 좋게 그냥 공채 시험 통과 하나 그거 하나 미천으로 그렇죠. 그냥 이제 거기를 쭉 탈출한 셈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탈출해 나왔죠. 저도 정말 놓칠 뻔했어요. 그게 명문대생이라고 뭐 집이 중산층이라고 해서 그 탈출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탈출하지 못한 훨씬 많은 청춘들이 나는 왜 보통의 삶을 살고자 했을 뿐인데 안 되는 건가? 왜 이렇게 난 비참하게 살지? 나는 그렇게 못된 마음 안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진짜 너무 못된 짓을 해버린 거잖아. 이 소설을 보면 이해가 돼. 내가 이 지옥을 빠져나가려면 그밖에 없어. 그밖에 없는데 마침 얘가 연락이 왔어. 그리고 이게 그렇게 사실 그리고 본인도 하고 싶대. 범죄 현장도 아니야. 들어보니까 뭐 이거는 내가 능력만 있으면 돈이 벌 수 있다는 팩트야. 근데 난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서 자리 바꿈을 한 건데 나는 내가 나를 정말 좋아했던 순수한 영혼을 정말 그 생명까지 파괴한 셈이잖아요. 나를 도대체 왜 이렇게 못된 삶이 됐을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 소설을 보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들을 모아놓긴 했지만 그 시절에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는 이 위태로운 세상, 참 무서운 세상, 이게 절절하게 그려져요. 그 말이 진짜 무섭네요. 20대 때는 뭐든지 다 이제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서른이 넘으니까 이게 다 결과인 것 같다는 말이 너무 잔인하잖아. 무섭고 지금 많은 분들의 마음을 쑤시는 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단계 있었잖아. 합숙소 있었잖아. 그리고 그 독서실 작가님 여기 이 책 봤어요? 안 봤어요? 여기 책에 나오는 그 공간이 아까 여쭤봤는데 여성 독서실이라는 데가 독서실처럼 책상도 있고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불 깔고 자는 그런 고시원 플러스 독서실 합숙소 같은 그런 공간 알아요? 거기 그런 공간이 있던데. 부유하게 자랐구만. 부유하게 넉넉하게 자라서 몰라. 100번이나 다니고 말이야. 칵테일 소주나 마시러 다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칵테일 소주 1000cc 맨날 드셨대요. 서민들의 삶을 모를 수 있어요. 오징어 그 삶은 거 하고. 작가님은 어땠어요? 저는 딱 제 세대가 쓸만한 이야기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약간 나이대가 비슷하기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썼잖아요. 근데 다 읽지 못했거든요. 근데 문장 하나하나가 약간 내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게 있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되게 감성적인 거긴 한데 뭐 전구가 깜빡일 때 가로등이 깜빡일 때 세계가 꽉 다 켜졌다 막 이런 거 제가 예전에 내 심장이 뛸 때 옛날에 싸이월드 많이 나왔던 어기야. 그런 감성이랑 그다음에 그 아비 참어. 그렇게 김동지. 코로 웃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 뭐지? 아빠 표현하면서 나쁜 사람은 진짜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나오잖아요. 달려라비에서 그런 거 볼 때도 내 생각이랑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네라는 생각이 그게 그런 얘기 아까 김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주변 머리 없고 착한 사람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나쁜 사람인 거. 딱 그런 감성들 그게 좀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2004, 5년 이때 싸이월드 한참 유행일 때 이런 책을 읽고서 싸이월드랑은 나는 차원이 다르다고 많이들 우월감을 느꼈던 책이었던 기억이 나.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도 다 자기 미니홈피 했잖아. 그렇지. 그럼 거기에는 싸이월드에 돌아다니는 그 뭐 나는 눈물을 흘린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나는 이런 글을 읽고 있지 라고 많이 인용했던 문장들이 들어있더라고. 아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였어? 주범은 이분이야. 새끼들 그거 다 김연아 읽고 그랬던 거구만. 그때 유행한 게 뭐 그 왜 봄날은 간다 보고 그렇게 잘난 척들을 해요. 그 사진 항상 올리죠. 사진 그 유지태 형의 그 투샷 빨간 목도리 그거 올리고 밑에 자기 그 개똥철학 그 연애 개똥철학 솔직히 써본 사람 있죠? 썼다 거수 있어. 본인은 안 썼어요? 난 안 썼어요. 나는 그 여자애들이 그렇게 봄날은 간다 가지고 허세를 부렸어요. 그래서 왜 보통 그 남자 얘긴데? 여자애들이 그렇게 허세를 부렸어. 그럼 막 맨날 그 얘기 하고 근데 걔네들이 그 허세 부르던 애들 지금 다 출판사가 있고 한 명은 동화 작가 되고 아주 그냥 잘 됐어. 뭐 그 감성을 대로 가셨네. 그치 감성 잘 갔어. 아 근데 너무 우울하지 않아요? 너무 우울한 얘기. 서른 봐야겠다. 서른. 근데 정유혁 기자는 이런 우울한 소설은 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우울한 게 그러면 우울한 우울해지는데. 야 우리 우울한 얘기 들어볼래 이게 아니라 우리 얘기잖아. 우리가 사는 세상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걸 항상 우리가 까먹고 살잖아. 사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내가 하나로 살지만 사실 내 주변 공기가 제일 중요하죠. 내 시험 합격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거기서 탈출하면 사실 내 세상은 또 바뀌어 있잖아. 이 세상은 존재하는데 그 뉴욕을 그린 수많은 로맨틱한 영화가 있고 아름다운 사랑이 늘 펼쳐질 것 같고 센트럴파크에는 늘 조깅하고 피크닉 올 것 같지만 조커란 영화에서 보여지는 뉴욕은 얼마나 끔찍해요. 그 하층민이 보는 뉴욕은 막 버스에서 웃는다고 비웃고 전철에서 막 폭행당하고 자기가 처한 내 요금밖에 못 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저도 이 방에서 나가면 그래요. 근데 이런 책들은 이걸 이렇게 펼쳐주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너도 이런 세상에 살았어요 옛날에. 그게 이제 공감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뭐 소설 인문학이 왜 중요하냐 얘기할 때 꼭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인문학은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소설을 왜 중요하냐. 그거 여러분 우리 2000년 초반에 또 다들 이 알랭드 보통 한 번씩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불안해 보면 매일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뭐 그리스 비극이 뭐 그런 역할을 했지만 지금 소설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러면서. 제가 그때 제일 친한 친구가 철학을 공부했는데 네. 그때 군대에서 휴가 나와갖고 휴가 나와서 뭘 제일 하고 싶냐 그랬더니 일단 그 목욕탕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싶대. 욕조에. 그래서 이제 밤새 술을 마시고 그 아침에 종로의 사우나에 갔어요. 제 나름대로는 이 친구를 휴가 나와서 모신 거지. 그렇지. 풀코스로 모셨네. 그래서 이제 내가 뒤늦게 탕에 들어가서 봤더니 얘가 탕에서 되게 슬픈 표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진짜 슬프고 무슨 일 있냐 갑자기 그랬더니 데리다가 돌아가셨어. 난 데리다 누군지 몰랐거든 그때. 해체주의 철학자인데 진심으로 자기 가족이 돌아가신 것처럼 슬퍼하는 거야. 그 소식을 어떻게 한 거야? 그 친구는. 뭐 그 사이에 이제 그때도 뭐 뉴스에 인터넷에 있었으니까 어디 저 사우나에 안에 있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데리다가 누구야라고 하고 싶진 않아갖고 그냥 그건 자존심 허락 안 하지. 난 냉탕으로 피신했지. 이 병신력으로부터 피신했지. 그런 허세 있는 대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막 그 허세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토론은 하지 못하고 하지만 여기에 발은 걸쳐 있는 그럴 때의 이야기거리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 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알랭드 보통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쉽게 혐오할 수 있는 대상 있잖아요. 무시할 수 있는 대상, 우습게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사람도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면은 우리는 소설을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책의 이제 주제인데 저는 이제 아까 거마 대학생 얘기가 나와서 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주 철없는 놈들 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바보들 뭐 이런 이제 시선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또 김애란의 소설 서른을 또 읽으면 저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또 그들이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삶은 본인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더 알게 되는 그런 그런 비극적인 일로 인해서 그런 면을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소설 역할 아닐까, 문학의 역할 아닐까. 그리고 그런 거에서 약간 또 영감을 받아서 또 취재도 하고. 그러니까 황석영처럼 우리가 잊혀진 역사도 물론 소설에서 봐야겠지만 이 지금 우리 삶도 소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동시대를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소설이 20대 때 이거를 내가 솔직히 저는 김 기자도 그랬을 것 같은데 대학생 때 20대 때 한국 작가들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 저는 이제 그런 거였죠. 저 20대 때는 소설 얘기하면은 난 소설 안 읽어. 왜? 사회과학서 읽기도 바빠. 그러니까 뭐 막스 베버 이런 거 봐야 된다. 막스 베버 말고 이제 칼 형 걸 좀 봤죠. 칼 형 걸 뭐 자본의 이해, 뭐 이런 이제 입문서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근데 그런 거는 정작 그런 거는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이런 거, 마역사 이런 거 요만큼 그리고 들어보면 원본 텍스트는 하나도 아니거든. 자본론은 아니거든. 자본론은 있어. 근데 그 누가 읽습니까 그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사회과학 소설,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뭐 이런 거 읽기도 바쁜데 말이죠. 하워드 진 이런 거 봤어요? 하워드 진 봐야죠. 봐야 하지만 다 못 봐죠. 왜냐면 두껍거든요. 하워드 진 엄청 두꺼워. 은근히 재미가 없어. 뭐 미국 정복 507년의 역사 뭐 그런 거 봐야지 내가 언제 그 허무맹랑한 소설의 그 허구의 세계에 내가 빠져 살아. 말랑 언제 보고 있나? 달려라 아비한테 막 나서 고맙다고 인사를 못할 망정이 불효방심한 놈 같은 이러고 그런 마인드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귀여운 허세였다. 서른이라는 정말 우울하고 그런 소설도 한번 꼭 읽어보셔라. 비행운에 있다.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마지막 단편집인데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계속 쓰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김혜란 작가는 본인이 만나고 온 건 아니죠? 유동엽 기자가 만나고 왔는데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물어봤죠. 근데 일단 김혜란 작가는 처음에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방송 인터뷰가 이번에 처음이었대요. 정말. 방송은 이제 안 한다는 작가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이거 해보니까 진짜 좀 있어요. 있더군요. 김훈 선생님 제발 좀 나와주십시오. 김훈 선생 안 하신대? 솔직히 저 현기영, 이문열, 황석영도 했는데 좀
아니 그 저 국회 가서 뭐 저 택배 노동자 이런 분들 발언은 많이 하시면서 그 본인 작품 얘기를 본인이 하기 명구스럽다. 아 이제 충분히 멋있으니까 이제 됐어요 그만.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김혜란 작가님은 이제 좀 쑥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V 인터뷰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가 본인이 한참 생각하다 다시 하겠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다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독서를 소비하고 특히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막 그런 게 많이들 나오니까 요즘엔 대부분 책 읽기를 통해서 많이 소비를 하시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10,000명밖에 안 읽으시나 책을? 독서 인구가 10,000명이야. 왜 이렇게 안 늘어나는 거야? 넘어가. 그래서 하여튼 그 어렵게 이제 취재에 응하셨는데 인터뷰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수줍어하세요. 말 자체를. 그러니까 20대 때 스타 작가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뭐 40이 넘으셨지만 일찍 출세한 작가 치고도 되게 막 수줍고 겸손하시고. 고민하고 그 유동엽 기자한테 그랬대. 그 인터뷰 하는 날 만났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전날 막 그 비문을 말하지 않으려고 엄청 연습을 많이 했대. 정말? 어머. 그리고 뭐 문자를 그대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인터뷰하고 뉴스가 나간 뒤에 막 감격의 장문의 이제 감사의 문자를 보내셨는데 굉장히 방송을 좋게 이렇게 나와서 나 너무 이거는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셔갖고 생각보다 굉장히 겸손하고 소박하고 근데 책 읽기 보시고 항의 문자 보내시는 거 아니야? 네 그런 말 한 적 없다. 보시고 아니 책 읽기 보시고 어떻게 달려라 아비를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냐? 아니 왜요? 우리 다 좋게 뭐 아니 좋게가 아니라 또 완전 잘못 읽었다 막 그러시는 거 아니야? 아니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되게 저 수줍은 분이었다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뭐랄까 성의 있게 인터뷰에 응해 주시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취재진이 오디오맨을 분홍 반바지 입혀서 뛰게 했거든요. 그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그 오디오맨. 그래서 그 저 상암동에 메타세카길 가갖고 김혜란 작가는 마치 그 미국에서 온 편지를 들고 있는 것처럼 딱 포즈를 취하시고 그 앞으로 이렇게 슉 뛰면서 지나가요. 분홍 바지 입은 오디오맨이. 그 친구 점심 잘 사줬대? 고기 사줘. 소고기 사줘. 그리고 막 계속 뛰는 걸 찍었어요. 그래서 그 리포트 보시면 분홍 바지 입은 20대 뒷모습이 나옵니다. 계속 뛰어다녀요. 그런 거 소고기 사줘야 돼요.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손님 같은 지난주 손님 같은 그렇게 묵직하고 무섭고 역사에 정말 아픈 비극과 이런 걸 확 해치는 막 3만 명이 죽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나와 거마 대학생 이야기와 지금 우리 편의점 이야기와 우리 엄마 아빠를 봤을 때 나 옛날 생각이 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소설도 좋다. 사실 우리한테는 이런 게 더 슬프죠. 더 슬프죠. 진짜. 50년 전의 학살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얘기가 훨씬 더 와닿죠. 그래서 이번 좀 달려라 아비. 금방 이거 주말에 카페에 가서 딱 주인장 따뜻한 뜨끈한 아메리카노 주십시오. 식기 전에. 식기 전에 그거 식기 전에 한 절반은 봐요. 홀짝홀짝 먹으면서 금방 읽어. 아니 근데 진짜 30분 안 걸려요. 재밌어. 그리고 보고 나면 마음이 한켠이 따뜻해지면서 미소 짓다가 한숨 쉬다가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번 주 방송 여기까지. 자, 그럼 다음 주는 뭔가요? 다음 주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해요. 다음 주는 뭐? 다음 소설은요. 일단 소설 이 책 제목은 이것도 단편집인데 최은미 작가의 눈으로 만든 사람인데 이거는 50편 중에 제일 최신작이에요. 심지어 오늘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음 시간에 다룰 작품이 여기 수록된 여기 우리 마주라는 작품인데 이 코로나 얘기예요. 작년에 나온 소설이에요. 아니 근데 50편에 들어왔다고? 네.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올해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왜 그런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신기하다. 이건 정말 진짜 이거보다 달려라 아비보다 더 지금 얘기예요. 그러네. 아까 30 이거보다 진짜 그냥 당장의 얘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와닿는 뭐 스토리일 거예요. 예. 눈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소설집 중에 있는 첫 소설집인가요? 이 최은미 작가의? 그건 아닙니다. 여기 우리 마주라는 작품이고요.
이게 이 소설집을 사셔도 되고 그 현대문학상 수상집, 수상집도 이게 실려 있거든요. 여기 우리 마주가. 근데 기왕이면 여기 안에 이제 책들을 읽으면서 최은미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금 맛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네요. 완전 지금 얘기. 그리고 이제 진짜 그냥 구체적인 사물 상호를 다루는 제가 봤을 때 끝판왕이에요. 아 그래요? 뭐 끝판왕이라는 무슨 표현이 테라 맥주 나오고 정유럽 기자가 기사 안 카카오톡 쓰는데.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냥 있는 우리 마치 그냥 블로그에 글 쓰듯이 글 수준이 블로그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이분도 최은미 작가의 음. 눈으로 만들어진 사람, 줄여서 눈사람. 아 그러네. 눈사람이라고 검색하면 안 나올 거예요. 눈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눈으로 만든 사람. 만든 사람. 요걸 사셔가지고 요 안에 있는 마주. 무슨 마주? 여기 우리 마주. 마주. 여기 우리 마주 보지 않을래? 뭐 그런 마주인가 보죠. 그 마주를 읽어오시면 되는데 이번 주는 말이죠. 저희가 말이죠. 한 주를 쉽니다. 책 읽기만 한 주 쉬어요. 왜 쉬냐? 제가 바빠서 쉽니다. 휴먼 있습니까? 휴먼. 책을 더 이상 못 보겠어서 그런 거 아니죠? 제가 현장 뭐 이렇게 좀 쉬게 날 때가 있어가지고 거기 좀 갔다 오느라 내가 좀 멀어요. 먼 데를 갔다 와야 돼가지고 책 읽기 한 주 쉬어갑니다. 그럼 저희는 책 읽기는 다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책 봐. 안녕. 책 좀 봐. 책 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소설은 한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부재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큰 결핍을 느끼지 않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리가 바뀌어 있지만 그 안에서 그 빈자리를 농담과 어떤 건강함, 씩씩함으로 키우면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이 책 전체적으로도 제 소설의 출발이자 씨앗인 모티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예, 그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달려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자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궁금해하는 인물들을 제가 많이 썼는데요. 그게 결국 자기 기원 쓰기 혹은 자기 신화 다시 쓰기 주제를 제가 반복해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없는 대상에 대해 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야기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기쁨 혹은 실감을 가지고 썼던 단편들입니다. 단순히 현실이 아닌 곳으로 이렇게 붕 떠올랐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다른 서사를 갖기 위해 잠시 좀 먼 곳으로 갔다가 결국엔 땅에 현실에 다시 착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상은 힘이 없는 상상이 아니라 조금은 그 슬픈 상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만든 환상이라 힘이 있는 상상이라고도 생각해요. 때때로는 그 인물들이 덜 다치라고 바로 중력 때문에 바로 현실로 낙하하거나 추락하면 아프니까요. 그럴 때 조금 덜 다치라고 제가 바닥에 깔아줬던 쿠션들 농담이나 환상이기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연민하지 않는 법이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또 나오는데요. 그렇게 쓰고 싶었고 그런 인물이길 바랬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 같아요. 그리고 저도 또 다른 분들도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볼 때 지레 판단하거나 판정하거나
혹은 동정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대단히 신선한 작품을 쓰진 못해도 좀 그렇게 타성으로 바라보는 시선 혹은 묘사는 피하고 싶다라고 노력하고요. 그럴 때 제가 쓸 수 있는 방식이 이런 인물들의 시선, 태도의 고유함, 혹은 개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편 속 인물의 개성 중 하나가 자기를 연민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나는 내가 얼굴 주름을 구길수록 어머니가 자주 웃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사랑이란 어쩌면 함께 웃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우스워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문장이 이 소설 속 화자의 태도를 압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은 이 화자가 대상을 사랑하는 방식 혹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 그 품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장을 뽑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삶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요. 본인도 경험했고 하는 그런 현실을 이제 그려내면서 작품을 썼기 때문에 공감대도 넓었고, 그런 점에서 저는 김혜란 작가는 2000년대의 어떤 우리 삶의 풍속화랄까 그런 것을 그려낸 작가다. 뭐 풍속화로 치면은 뭐 김홍도의 풍속화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주고, 또 작가로 친다면 김유정 같은, 물론 다루는 대상은 다르지만 그런 어떤 그 유머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삶에 대한 애환을 통찰해내는 또 아이러니를 이제 집어내는 그런 역량을 갖춘 그런 작가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 작품들을 쓰면서 그 인물들과 더불어 저도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도 들고 때때로 같이 성장했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글이란 게 결국 그 사람 몸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 몸이 어떤 몸이냐에 따라서 같은 소재, 같은 주제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쓸 작품에 대한 기대가 만약 있다면 내가 달라진 나의 몸으로 또 어떤 판본의 이야기들이 생길까라는 기대가 좀 있고요. 젊은 시절의 글은 그 글대로의 어떤 싱싱함과 집중력 또 탄력이 있었다면 여러 시간, 긴 시간, 물론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닌데요. 여러 개의 이야기들이 썰물 밀물처럼 제 몸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약간 이렇게 청바지에 물 예쁘게 빠지듯이 이렇게 적당히 자의식이 빠진 느낌도 들어요. 그게 줄 수 있는 또 소설의 미덕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창작자로서 걱정되는 부분도 없진 않겠지만 그런 몸에 대한 기대, 견주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있습니다.